자, 이제 여성 얘기했으니까 동물로 가야죠. 왜냐하면 윤리가 점점 확장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사람이 얘기하다가 여성으로 가고 동물로 가고 그 다음에 무정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갈 시간이 없어서 무정물까지는 못 가고요. 동물로 하겠습니다. 허남결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발표하실 건가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대 불교대학 허남결 교수고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훌륭한 분들한테 다 들은 셈이 돼가지고 제가 조금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약간은 고민이 됩니다. 예, 제가 준비한 안 나오는데? 그래? 서론 말씀하고 예. 예, 포스트 휴먼 시대의 인간과 동물의 상생과 공존을 말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텍스트로 그냥 읽으려고 그랬다가 요즘 다 이렇게 PPT를 한다고 그래서 또 부랴부랴 했는데 뭐 시간도 없고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PPT도 잘 뭐 제대로 준비는 안 됐는데요. 일단 PPT를 중심으로 했어요. 좀 말을 하다가 안 나오네요. 예. 그리고 안 되면 이제 텍스트를 읽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 앞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한 성격 규정부터 다뤄야 될 주제 이런 등등에 대한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었고요. 저는 동물과 관련된 이 포스트 휴먼 시대의 불교의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비록 실론적인 그런 성격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저도 그 불교 입장에서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논의에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 또 그 전에 트랜스 휴먼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성격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고요.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모두 발언 때 우리 홍사성 주관님께서도 이제 잘 쉽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트랜스 휴먼의 단계들은 계속 밟아왔습니다. 단순한 어떤 채집 사냥 활동에서 쟁기를 만들고 농사를 짓고 곡물을 저장하고 뭐 이런 등등이 다 원래 오리지널 휴먼 형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트랜스하는 과정이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포스트 휴먼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인공지능이라는 이 아주 독특한 새로운 전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기술이 등장하면서 트랜스 휴먼이라는 말 대신 포스트 휴먼이라는 이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새로운 이 기술 환경에 대한 이 인간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더 적당하다는 생각에 암묵적인 어떤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나요? 예. 왜 그러지? 예. 그래서 포스트 휴먼 시대가 되면서요. 동물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내 나름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존재가 흉내낼 수 없었던 이성이나 지성의 능력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새로운 기술이 흉내내거나 닮아가고 있고요. 또 어느 순간 그 수준을 넘어선다는 특이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
인간과 동물은 그동안 공유하고 있었던 너무너무 단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카피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었던 감각이 뭘까? 공감 능력이 무엇일까? 저는 고통과 통증을 느끼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을 담는다는 그것이 동물과 관련지어서 인간은 고통과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그동안 동물과 공유하고 있었으면서도 동물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관심이 굉장히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걸 일깨워준 사람이 사실은 뭐 학문적으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지만 피터 싱어라는 이 공리주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그걸 좀 중심으로 동물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포스트 휴먼 시대의 불교와 동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 자, 제가 처음 이 주제를요 동물로 지어낸 애니멀턴이라는 말을 빌려왔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영역에서 이제 인간이 뭐 주인공이 있습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다. 인간과 관련된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반드시 뭐 포스트 휴먼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20세기 중후반을 지나면서 인간도 동물도 역사의 한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역사학에서도 본격적으로 동물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동원되었던 코끼리, 동물의 수 등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을 발견해서 이렇게 역사의 그 어떤 큰 사건들을 설명할 때 중견 자료로 이렇게 제시하기 시작하면서요. 역사에서도 역사의 주인공이 동물만이 아니라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동물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에 중요한 하나의 주체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저 이야기는 제가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아까 피터 싱어를 잠깐 예를 들었는데요. 고통과 통증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상식적이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분위기는 그다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975년 동물의 해방이라는 피터 싱어의 책이 나오면서 이런 데 대한 도덕적인 사회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요. 자, 따지고 보면 그건 너무너무 단순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식들을 전부 잊어버렸거나 굳이 이렇게 상기시키고 싶지 않았던 결과를 이 공유주의자 피터 싱어가 무모할 정도로 거친 방법으로 세상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인간이 고통과 쾌감을 느끼는 만큼 그대로 동물도 때리면 아프고 어루만져주면 기분 좋아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학문적으로 상기시켜줌으로써 동물의 권리,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야말로 세계 윤리학계의 관심사가 됐고요. 거기서 사실 이 동물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고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이 넘었었다고 하죠.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어떤 형태로든지
동물과 공감하고 같은 공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이 인간의 숫자가 1,500만 명이라는 것은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중요한 유권자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동물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굉장한 사회적 공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게 지금 좀 밑에 틀어줄래요? 예, 예, 소리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안 나요? 제가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기계가 이 인간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예, 이 이야기는요,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고통 감수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피터 싱어의 말을 빌려서 직접 하고 싶었는데 지금 잘 안 나옵니다. 어디? 아니 했어요? 볼륨을 좀 키워주세요. 어디? 볼륨은 켜 있는데 저 위에서 문제인가? 아니 노트북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네. 안 나와요? 원래 여기 꽂으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소리가 그러면 예, 예. 시간 맞춰서 할게요. 그냥 대충 그러면 지금 한 몇 분까지 하면 되나요? 한 몇 분까지 하면 되나요? 45분. 사실 그러면 몇 분? 10분? 15분. 오케이. 예, 다소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예 그냥 텍스트로 했으면 지금 잘 진행이 될 텐데요. 저 피터 싱어 이야기는 뭐 우리 철학이나 윤리학 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어서 뭐 굳이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불교에서도 이 이고등락이란 말도 자주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행동의 어떤 판단 기준과 실천 원리로 작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좀 진실되게 공감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불살생계를 제일 덕목으로 삼는 우리 불교에서도 그렇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그런 윤리의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사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깨우고 불교가 완전주의 깨달음이다 뭐 이런 수행이다 이런 완전 도덕을 추구하는 대신 뭔가 좀 이렇게 손에 잡히는 이런 것부터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불교가 쓸모있고 이 사유체계로서의 어떤 훌륭함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어떤 수단이자 전략으로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공유하고 싶었고요. 뭐 조금 혼란이 있지만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3장에서는요, 이게, 가만히 있어봐라. 예, 뭐 종차별주의 이런 이야기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 동물의 유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사이코뉴로 엔도르시놀로지라는 이 심리 신경 내분비학에서 동물과 같이 사는 인간들이 느끼는 아주 다양한 감정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가 소개한 장입니다. 사실 이걸 통해서 피터 싱어가 말했던 어떤 거친 인간과 동물의 관계, 다시 말하면 고통과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그 능력들이 최신 의학적인 그 실증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가정폭력이나 성소수자나 또 뭐 마약 중독자나 기타 등등 사회적 약자로 불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서로 용기를 주고받는 이런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많은 부분들이 현대 과학적인 의미에서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많은 불자들은 불살생과 뭐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방생도 하고요, 많은 이 종경사들도 하면서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되기까지 한 이 단순한 고통과 쾌락의 감수 능력을 실제 자기 생활에서 실천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소홀히 한다, 등한시한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공유할 수 있어도 우리 불교가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콘텐츠에 비해서 사회적인 평가가 혹 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상쇄시키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이런 아주 단순한 불교의 유정물 개념만 가지고도, 부처님의 말을 비우는 고통과 쾌락의 원리,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불교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저는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하고 싶습니다. 불교가 완전주의적인 윤리를 지향한 측면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제 끝에 깨달음으로 귀결되는 것은 불교를 이야기하고 불교로 결론 내리는 이 토탈리적인 인식 구조를 계속 확대 재생산해 왔습니다. 서양 불교인류학자들 말을 빌려서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정말 불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것처럼 생각해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기대한 만큼 주지 못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아주 전문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우리 한국 이 불교 학계 내에 조금 성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뭐 보편적으로 공유되기는 힘들겠지만 저 같은 이 소수자의 말을 통해서라도 좀 공감돼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자꾸 제가 요 3장 심리신경내분비학의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그 경제적인 약자들도 있잖아요. 이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약자들도 이제 동물과 같이 산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거나 뭐 이런 일을 많이 당한다 그래요. 그런데 동물과 한번 유대 관계를 맺은 우리 인간들은요, 집에서 쫓겨나서 노숙을 하더라도 동물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연구 데이터에 인용된 그 사례들은요, 이건 뭘 말하는가? 우리 인간들은 이미 포스트 휴먼 시대에 다인종 가족 단계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동물도 또 여러 다종류의 동물들과 또 피를 나누지 않는 가족 간에도 이미 가족 이상의 어떤 유대감을 갖는 새로운 가족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중에 동물이 포함된 이 다인종 가족 개념이 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 인간과 동물 관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하나의 척도로 간주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심리신경 내분비학의 연구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불교의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불교와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요. 특히 오늘 사회를 보시는 우리 서재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선불교 안에서 전해지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굉장한 많은 경전상의 사례들을 통해서 인간과 동물이 어떤 식으로 교류하고 교감하고 또 심지어는 설법도 같이 들으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덕적 성격의 소유자로까지 동물이 소개되는 그런 많은 사례들에 대한 아주 이 두툼한 연구서를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불교와 우리 동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자타카나 이런 그 경전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죠. 배고파서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려 하는 암호랑이에 대한 이야기, 아상가가 자기 살점을 떼줘서 구더기를 대체함으로써 이제 종기를 앓고 있던 개를 개의 고통을 들어주는 에피소드들, 그 외에 능가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동물을 포함한 살아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의도적인 살생은 어떤 정도로든지 도덕적인 과부를 받는다. 이게 업과 윤회 사상이고요. 그 안에 동물과 인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불자라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한 번 더 제가 상기시켰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좋겠습니다. 자, 이미 이 불교에서는요, 이 살생과 관련된 이 도덕적 판단할 때 셋 다나 우리 영어식으로 말하면 인텐션도 좋고 모티베이션도 좋을 텐데요. 의도라는 아주 중요한 도덕적 잣대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현대 윤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2500년 전에 불교에서는 단순한 어떤 산생명체를 죽이지 마라 이런 살생하면 지옥에 떨어져 이런 단순한 어떤 그런 사고방식에 머물지 않고요, 의도라는 중요한 도덕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불교는 단순한 교학이나 그 사상으로 머물지 않고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윤리학적 내용도 굉장히 많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서양식으로 말하면요, 불교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어떤 덕론적인 측면과 우리가 계율이 있으니까요, 칸트의 의무론적인 측면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피터싱어나 벤담이나 이런 영국 경험주의 전통으로 있는 공리주의자들의 결과주의 내용도 굉장한 포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합적인 학문이, 그래서 덕론과 의무론과 공리주의적인 모든 요소를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리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어요. 1960년대 자야텔리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부디스트 에틱스란 말을 사용했지만 그 내용은 기존에 이야기해왔던 계율에 대한 재해석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것은요, 부디스트 에틱스란 말을 용어를 써서 책을 출판하기 시작하면서 서양적인 그 윤리학적 개념이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약 지금 60년이니까요 한 60년 정도죠. 그래서 그거밖에 안 됐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일천하지만 역사가요, 불교 윤리학에 대한 논의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서양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널 오브 부디스트 에틱스라는 이 인터넷 저널, 제가 지금 법보신문에 격주로 논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주제들은요, 너무나 우리 실생활에 와닿는 이야기들이에요. 기존의 불교, 특히 이 선 불교가 이제 앞세워지는 우리 한국 이 불교 학계의 어떤 분위기상 거의 다루지 않았던, 또 다루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았던 많은 주제들이 실제로 서양 불교학자들이 아주 열정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젠더 문제, 경제 문제, 생명 문제, 정치 문제, 모든 영역의 논의들이 불교적인 개념으로 재해석되고 또 실천 수단으로서도 충분히 유용하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 끝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스트신문 시대에 동물과 불교의 관계는 이미 우리 불교 안에 충분히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동물과 인간을 구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지 않았던 그 부분보다는 익숙한 대로 불자이면서도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도덕적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을 대체하려는 AI가 나오는 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 불교가 동물을 다루는 방식에 정말 획기적인 어떤 턴이 없으면 불교는 굉장히 옛날 이야기로 계속 머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점을 오늘 좀 세련되게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 앞에 좀 이렇게 어수선하는 바람에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에 나름대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 정도 남았나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결론 부분을 읽고 싶었는데 아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읽어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 이야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흩어지는 것 같고 요것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워서요. 이 불교평론의 180인가요? 40인가요? 140. 예, 142. 그 부분을 제가 빨리 읽으면 제 이야기가 좀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읽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콘텐츠가 좀 요즘 이야기로 리라이팅 되고요, 리스피킹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라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면 포스트 휴먼 시대가 다룰 많은 사회적인 어떤 담론들 가운데 불교가 개입하거나 입장을 낼 수 없는 부분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이미요,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봉률 교수님 말씀하신 섹슈얼리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풍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불교 이야기도요, 지금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논의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때로는 외설적이기까지 한 많은 담론들이 이미 부처님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주제인 동물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이런 데 대한 불교적인 입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데 대한 논의가 불교 경전 안에, 불교 담론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저런 한국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불교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목소들이 상대적으로 죽으니까, 없으니까. 우리 불교인들끼리 모였을 때는 뭐 이런 저런 아주 고담준을 하지만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불교인 입장이 상대적으로 별로 없는 것처럼 이런 게 자꾸 쌓여왔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종단을 둘러싼 뭐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회와 종교의 관계에서도 불교가 조금 불교 내적인 논리가 아닌 보편적인 논리로 말할 수 있는 이 훈련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의 문제의식의 고양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또 공감을 주문한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제 발표를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